자, 진도교육은 요건 이제 어디다가 하나 써놓으셨죠? 예, 요 진도계획이니까 써놓으시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서 요 진도 순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요걸 문제 풀어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해당 부분에 책을 읽어와라. 그런데 뭐 문제 풀어오신 분들도 있죠, 지금. 미리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수업 끝내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려갖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 풀지 말고 여기까지 기본서 한 3번만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 돼서 모의고사가 40점도 안 나온다. 그래도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요 순서대로 해서 집에서 책 한 3번씩, 기본서 한 3번씩만 이렇게 읽어갖고 오시면, 기본서 3번 읽는데 하나 보면서 이게 뭘까? 왜 이럴까? 막 이래가면서 읽으면 그건 너무 늦은 거야, 이제는. 이제는 책 읽을 때 쭉 읽어나가고, 줄 쳐준 것들 한 서너 번씩 더 읽고, 쭉 읽어나가고 이래서 빨리 속독으로 3번을 읽으셔야 돼요. 3번 읽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이야, 이제. 수업진도 마지막이고, 정규 강의는 요 과정이 마지막이고, 학원의 특성이, 여기는 인성교육 못해요. 이 교육만 하는 거죠. 네, 이것만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온 목적은 폼을 잡거나, 남자 꼬시거나, 여자 꼬시거나, 또는 내 몸을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공부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 목적, 그 본연에 굉장히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휴대폰 안에다 집어넣고 옆에서 카톡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수업 시간에 카톡 하는 사람 성적 무조건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게 어저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대학교 2학년짜리인데 여학생인데 3개월을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여기 있는 말들이 자기가 평생이래 봐야 20년 살았으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써본 말들이라는 거야, 이 말들이. 근데 자기도 공부 잘했는데 뭔 소리인지 지금 한국말 같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 공부하기 전에 여기 있는 용어들 한 번도 안 써보고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 많을 거예요. 그거 하면서 무슨 카톡이야, 카톡은. 사람이 하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지능이 IQ 100에서 110 정도라고 해요. 이 정도 되면 하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2개를 하려면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보통 곱하기 2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램 이렇게 하면은 160 이상 정도가 돼야 한 번에 2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데, 내 IQ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카톡 하시면서 수업하셔도 돼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95%의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0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 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울대생 평균 IQ가 110이래요. 서울대생 평균 IQ가 높잖아, 1이래도. 아니, 요게 근데 평균이 그러는 거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야. 평균이 1이 높다라고 하는 게요. 네, 그래. 요 정도고요. 다른 데는 다 여기 안에. 예, 연대 고대도 전부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안에 들어가고, 그분들하고 대학 갈 때 나는 거기보다 못 갔는데 라고 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했거나 환경이 조금 열악했을 뿐이지, 재능은 그 정도는 다 갖추고 있는 건데, 그러면 걔네들은 공부 잘하는데 왜 나는 지금 공부 못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 그거 차이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처음 와가지고 처음 민법을 접하시는 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했고 문제풀이 하면서도 반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되시면 2달 동안 해당 부분에 진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되겠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2-3번 정도 읽어갖고 오세요. 예, 3번 정도 읽어갖고 오시고, 또 수업하면서 옆 사람 책에다가 뭐 이렇게 써주면서 자기끼리 또 화답 써주고 막 이러는데 카톡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 하면서 설명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로 2시간 동안, 4시간 동안, 2달 동안 수업 끝나고 났더니 배가 고파서 미치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70점에서 80점은 다 맞아요.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3번씩 꼭 읽어갖고 오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가면 의지가 또 흔들려. 썸머 타임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좀 흔들리는데, 요걸 극복하시면 합격입니다. 요걸 극복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적을 게 아직도 많은지 많이 적으시는데, 적어놓은 거 집에 가시면 책에 3번쯤은 적혀 있을 테니까 적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고, 여기다 적어야 문제 풀립니다. 아파.
아시겠죠? 예, 여기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볼게요. 권리 변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거기 1, 2, 3번 이런 모습의 유형은 출제 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1, 2, 3번에 있는 그런 유형은 한 50% 정도 되는데,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의 득실 변경이죠. 그럼 득이다라고 하는 건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취득의 모습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 그렇죠? 원시 취득은 숫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전 권리자 권리 후에 존재하던 하자나 제한이 싹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신축이죠. 신축, 승계 취득도 있죠? 아니요, 상속은요. 숫자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의 취득 같은 거 있죠? 선의 취득, 선점, 무주물, 선점, 또 뭐가 있을까요? 시효 취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건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 원시 취득이다. 전 권리자 권리 후에 존재하던 하자나 제한이 싹 다 소멸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해요. 근데 계약에 의한 채권의 취득 있죠.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이 생기는데 매번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 새로이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취득은 언제나 원시 취득이죠. 그 다음에 가족권의 취득 있죠. 가족권의 취득도 언제나 원시 취득이다. 그렇죠. 그래서 승계가 된다. 그러면 승계되는 모습에 따라서 권리가 모두 승계가 되면 여기 보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전적 승계. 권리 중에 일부만이 승계가 되면 설정적 승계. 이전은 그 원인에 따라서 사망 등으로 인해서 승계가 된다. 상속이나 아니면 회사의 합병에 의해서 승계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포괄승계 그래요. 권리뿐만 아니라 하자 제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내가 채권자고 아버지가 채무자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하셨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승계받으면서 내가 채무까지 승계가 되니까 나는 더 이상 돈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죠. 그래서 채권과 채무는 서로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해놨으면 그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이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종성. 부종성. 됐습니다. 아, 괜찮아. 아, 그러면 되는 거야. 왓!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왓은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게 있죠. 특정 승계는 주로 거래 행위를 통해서 매매라든지 교환, 이거 할 때는 말이죠. 하자나 제한 중에서 내가 승계하고 싶으면 승계하는 거고, 승계하기 싫은 건 소멸시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탁 정해서 승계한다. 그래서 특정 승계다라고 얘기하고요. 설정적 승계는요, 권리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예, 담보물권 설정을 해준다. 용익물권 설정해준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제한물권의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자의 권리가 승계 취득자에게 승계가 되면 소멸합니다. 그 소멸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은 한 번 소멸한 권리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목적물이 멸실됐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매매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상대적 소멸이잖아요. 이전했던 소유권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되면 전 소유자에게 복귀할 가능성도 있죠. 상대적 소멸이다. 그래. 절대적 소멸 중에서는 목적물이 멸실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목적물이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소멸이라고 안 그러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당권의 물상대의가 그래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가치 변형물이 있으면 그 가치 변형물에 다시 성립하게 되는 걸 물상대의라고 하죠. 그때는 상대적 소멸로 봐버린다. 그리고 권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변경이라고 하죠. 예, 변경은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된다, 내용이 변경이 된다, 작용이 변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요거고요. 내용의 변경은 수적, 양적 변경, 수량적 변경, 양적 변경이라고도 하고, 성질적 변경 또는 질적 변경이라고도 하죠. 수적, 양적 변경은 설정적 승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질적 변경은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저당권 중에 밑에 있는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순위 하강은 없어. 순위 승진만 있죠. 예, 독일 같은 경우에 순위 하강도 있긴 있는데요. 우리는 순위 승진만 있습니다. 편하죠. 독일 같은 데는 순위 하강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당권이 성립했는데 그 후에 또 다른 물권을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물권이 있어요. 머리 아픈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순위 승진인데 선순위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말소 등기 없이도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죠. 이게 작용이 바뀐 거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돼버리죠. 그럼 그 중간에 있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든지 임차권에 차지권의 대항력이 생겼다. 그러면 임대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던 임대차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면 작용이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권리 변동의 모습이에요.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죠. 법률 행위 아니면 뭐예요? 법률 규정이다.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예, 법률 행위 이걸 보셔야지 법률 규정 이건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하고 비슷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갖고 그것들하고 섞어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단독행위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독일 민법의 시험도 다 골라낼 수 있어요. 단독행위 나오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 취해, 지면, 추삭 이런 정도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나한테 무슨 암호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그냥 안 놔둘 거예요. 기본서 읽고 오셔야 돼. 그러면 아시겠죠? 이런 거 기본서에 나와 있고, 기본서에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11월 달부터 지금 이론 수업 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처음 온 사람을 대상으로 수업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그래서 법률 행위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이거 골라내는 거야. 시험에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법률 행위 4개 집어넣고 아닌 거 하나 집어넣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법률 행위인 것은 그럼 이거 4개 집어넣고 이거 골라내잖아요. 어쨌든 이거 하나 암기하면 되지.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암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로 거절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의사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이야. 최고 거절 말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감정의 표시, 뭐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는 건 보고, 통지, 공고 이런 것들이에요. 관념이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걸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공고했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알아두세요 라고 공고하는 거죠. 보고는요, 밑에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윗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보고잖아요. 그 다음에 통지 무슨 뭐 사원청의 소집 통지라든지 대리권 수요 표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통지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이제 사실행위 중에서 순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는 순사, 그래서 순사는 매주 가발 쓰고 잠복근무한다. 그래서 매주 가발 이렇게 해서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는 혼사라고 얘기해요. 혼사가 있으면은 사부님께서 줄에 서주시잖아요. 혼사가 있으면. 그래서 사부님께 선물해야 되는데 못된 놈이 사부님께 변 선물한다. 그래서 사부 변 선물.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필요가 없어. 옆에 있는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순수사실행위냐 혼합사실행위냐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뭐야? 이거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범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이것만 정확히, 단독행위만 정확히 암기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골라냅니다. 거기도 시험은 거의 이걸로 내요. 법률행위가 중요한 거야. 민사에서는 개인끼리 거래를 하면서 개인의 재산 거래할 때 내 재산을 거래할 건지 말 건지는 내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유의사가 반영이 되는 게 뭐야? 여기 집중하세요. 법률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권리변동의 모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은 어쨌든 풀고 가야 되겠죠. 1번은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뭐예요? 상대적 발생이에요? 절대적 발생이에요? 절대적 발생이죠. 상대적 발생이라는 얘기는 이전 등기 받는다 그런 거거든요. 원시취득이니까 절대적 발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니까 무슨 승계요? 포괄승계겠죠. 저당권의 취득은 이른바 권리의 이전적 취득이다. 설정적 취득이죠.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이른바 권리의 성질적 변경이다. 이거 좋으네요. 또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건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는 건 상대적 소멸이라 할 수 있다. 자, 그거 이제 좋은데 여기 보세요. 바로 여기서 이게 뭐 어떤 게 있냐,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 요즘엔 잘 안 물어봐요. 이쪽 거 가지고 어디로 물어봐? 이쪽으로 잘 물어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물어본 게 여기 매매 교환 등에 의해서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건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래요, 상대적 소멸이래요. 상대적 소멸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 그랬다가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전 소유자에게 다시 복귀할 수 있죠. 돌아가신 줄 알고 상속을 받았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셨더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깨어나시는 분들 있죠. 이틀 3일 만에 깨어나시는 분 있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 상속이 된 거야. 분할해서 가져가지 않아도 돌아가셨다 하는 순간 상속이 됐다가 상속이 됐으니까 이제 나눠 갖기 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다 그러면 다시 모아을 해야 되죠. 예, 다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의 없는 일이긴 한데. 자, 요거는 뭐죠? 설정적 승계는 결국은 수적 양적 변경이라고 했는데 요걸로 이렇게 내면 아주 고맙고 착한 사람이 낸 거야. 뭘로? 이걸로.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낸다고 얘기했어요. 요거 같이 이렇게 연결해 뒀죠. 그거까지 준비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1번하고 2번은 비슷하니까 3번으로 가시죠. 다음 중 원시 취득만을 모아놓은 것은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 취득시효 원시 취득이죠. 취득시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매장물 발견. 그렇죠? 그것까지 알고 있네. 기억, 니은 다 들어간 거 어디 있나 봤더니 1번, 3번, 5번에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얼른 뭘 봐야 돼? 미음을 봐야 되는 거지, 이럴 때는. 그래서 미음을 보니까 부합, 혼화, 가공, 이거 첨부죠. 첨부 원시취득이 아니야. 원시취득이야. 첨부는 원래는 시옷으로 시작한 선부였다고. 선부였다가 두 개가 첨부가 된 거야. 그래서 첨부가 됐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원시취득이다. 그러면 1번은 일단 빠져야 되네요. 그럼 미음하고 시옷하고 이응 중에서 보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다 라고 하는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뭐예요? 승계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눈치 보고 나 같으면 기억 니은까지만 보고 미음이 맞았으니까 바로 5번을 골라요. 왜 5번을 고르냐면 만약에 3번이 답이다 그러면 1번도 답이다 라고 주장하고 악 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잖아. 1번도 답 왜 안 되냐라고 악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엔 눈치껏 5번이 먼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로 인한 뭐가 있어요? 채권 취득이다. 그러면 디귿은 전세권 설정이니까 전세권 설정 원시취득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승계취득입니다. 설정해 준다는 얘기는 권리 일부를 승계한다는 뜻이잖아요. 상속도 상속인데 이거 아니죠. 돌아가시면 승계받는 것이고 사인증여 시옷을 집어넣네. 근데 이건 증여야.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면 앞에 사인이 빠진 증여 있잖아요. 증여는 받을래? 예, 좋아요. 그래서 주겠다는 청약과 받겠다는 승낙이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증여인데 사인 증여는 뭐냐면 내 죽으면 너 가질래?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면 사인 증여가 된 거예요. 계약이야, 계약.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승계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승계취득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험에 나오면은 지문은 4개나 5개 정도가 나오는데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거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8개가 나온 거고 이게 2문제짜리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2문제짜리.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로 하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별히 볼 필요는 없는데 5번은 한번 볼게요. 자,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를 따지면서 갑하고 을이래잖아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죠. 그럼 얘가 살래 2억 원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을까? 좋다 그랬겠죠.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했지만 상대방도 일치했다. 그래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런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사표시. 이것도 의사표시죠.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이게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 이름이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아시겠죠? 네, 이거 단독행위예요, 아니에요? 의사표시라니까. 단독행위가 아니고. 요거는 의사표시예요. 그럼 얘를 법률행위라고 부른다면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법률사실이라고. 이건 법률사실이죠? 법률사실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다가 대금에 관한 청구권이 생기죠. 이 사람은 여한테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게 결국은 뭐죠? 법률 효과다. 권리가 하나씩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률 효과. 그래서 이걸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나눴네요. 그래서 거기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요. 이게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잖아.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죠.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했으면 의무도 취득하는 거잖아요.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한다. 갑의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사실이다. 그래야 되겠죠.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는 것은 법률 사실이다. 이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대금 청구권은 한 달 있다 주기로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야. 돈이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그럼 제3자 병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매매대금 채권을 을한테 2억 원을 받을 게 있는데 한 달 있다 주기로 했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갑자기 급해지니까 네가 나한테 채권을 살래?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채권 양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채권을 양도하면 병이 을한테 확인하지 않겠어요? 너 진짜 매매대금 2억 원 한 달 있다가 갑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을이 알았다, 나 줄 거야, 맞아 라고 얘기하죠. 그럼 둘 사이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그 사실을 얘한테 통지해 준다고. 뭐라고 통지하는 거야?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 갑에서 병에게 이전했다. 그러면 통지하는 이유는 뭐야?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줘라? 병에게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관념의 통지인 거야.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걸 관념의 통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념의 통지도 일종의 뭐죠? 법률 사실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 사실이고요. 갑이 을에 대해서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준법률 행위인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야, 잔금을 속히 지급해라 라고 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최고. 어떤 사람은 독촉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독촉이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래요? 최고라고 한다고. 엄지척이요? 아니죠. 엄지척 말고 최고는 특별한 행위를 해달라고 독촉하는 걸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잔금 빨리 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거잖아. 이걸 뭐라 그래? 최고. 최고로 거절 잘하시는 분을 의사라고 얘기했죠. 이건 이제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도 항상 답이 나오는 건 4번, 5번에서 안 나온다고. 나오면 어디서 나와? 법률 행위, 법률 사실, 즉 의사 표시를 구별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또. 예,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자, 준법률행위하고 5번, 6번, 7번은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준법률행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안 보셔도 관계없고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나는 과감하게 60에서 70점만 맞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거 빡빡 거어도 돼요.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보시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내가
학개론 쪽에서 좀 부족하니까 이거라도 봐서 혹시 한 문제라도 건져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민법 60점 맞고 학개론 60점 맞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 뭐 학개론은 50점만 하고 민법 70점 그러면 고달퍼, 인생 고달프더라고. 아시겠죠? 둘 다 60점씩 맞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그건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은 법률 행위 및 법률 행위의 요건이 나오죠. 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민법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독일 민법이 개념을 정리해서 전 세계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독일 민법에서 그렇게 정의했는데 그걸 우리 민법에서도 좀 끌어다 놓지, 우리 민법엔 한마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률 행위가 뭘까 처음에, 그렇죠? 못된 행위는 알죠? 잘못된 행위도 알잖아요. 불법 행위도 알겠죠? 근데 법률 행위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뭐냐라고 할 땐 독일 민법에서 얘기해 놓은 걸 그대로 끌어다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법학자들도 보면 태만한 거죠. 법률 행위에 대한 개념 정리 정도도 아직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법률 행위에 대한 개념 정리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는 해놨습니다. 법률 행위 분류. 그래서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작용 내지는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방법, 수단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그 3개 정도만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정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가 아니라 두고 있지 않다. 답 서 있죠. 그걸 한번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거야. 큰 의미는 없고,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효력이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이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의사표시 이외에 뭐죠? 준법률행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 답은 1번인데 더 알아야 되는 건 3번하고 4번 정도를 더 보시면 돼요. 3번하고 4번 정도 이렇게 좀 더 보시는데, 자, 요거 한번 그려드린 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거 아세요? 요거 이렇게 그려드려가지고 집에서 10번씩 써갖고 오라고 했던 거, 20번인가요? 써갖고 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 할 때 이거 나중에 가갖고 두고두고 써먹는다,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권리 변동의 원인을 여기다가 써놓습니다. 이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여기다가 써놓고 이 원인에 의한 결과를 여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세부적인 구성 요소에 의해서 원인이 갖춰지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불렀다. 이런 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불렀다. 요거는 법률 효과라고 불렀죠. 이걸 법률 효과 이렇게 불렀고, 이네들의 전체적인 관계를 무슨 관계? 법률 관계. 그렇죠. 부적절한 관계 아니라 그랬죠. 법률 관계. 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다라고 해서 이걸 법률 관계다. 이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관계.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권리 의무의 변동이다라고 얘기하고 통상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결론은 이건데, 그 원인이 법률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법률 뭐고 행위고, 하나는 법률 행위가 아닌 기타 법률 사실이니까 그게 법률 규정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법률 행위도 없는데 권리 의무가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의사 표시 말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의사 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사 표시 있어야 되고, 그 의사 표시 내용에 따라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나는 거고요.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법률 사실,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나 사건 같은 거요. 취득시효 같은 건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소유권이 생겨버리죠. 이게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법이 정한 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최고 같은 거 있잖아요. 최고라고 하는 건, 야,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이런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너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빨리 추인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제3자와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했는데, 그러면 제3자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이런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유효로 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라고 통지해 주는 게 최고죠. 그 말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추인해 달라고 통지하는 거거든. 이런 법률행위 있으니까 유효로 좀 만들어 달라라고 독촉하는 게 최고라고. 그럼 최고에 의해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추인을 거절한다 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최고에 대하여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야. 생긴 건 의사표시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법에 정해진 법률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럼 뭐냐? 기타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사건일 수도 있고 준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그래서 권리가 이렇게 하나씩 변동이 된다. 그래서 요 순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걸 알고 있어야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준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다른 점은,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죠. 당사자가 원한 게 의사표시 내용이 곧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고, 그래서 그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1억 원에 사실래요? 의사표시 있죠? 근데 상대방이 1억 원은 좀 그렇고 1,000만 원만 깎아주실래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1,0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을까요? 500만 원만 깎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억 원에 팔겠다. 그랬더니 1억 9천에 사겠다. 그랬더니 그럼 합의해서 1억 9,500에 하자. 좋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1억 9,50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법률행위죠. 그럼 그 내용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야. 매매 계약은 1억 9,500에 해놓고 느닷없이 처음에 내가 2억이라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2억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양아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양아치인 거예요. 그렇죠? 정한 대로 솔직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번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래하다가 말고 바닥에다 물건 패대기 치고 오셔야 돼요. 양아치 그러면서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이요. 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사적 자체의 원칙이 지배되는 사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나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는 얘기예요. 의사표시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의사표시는 뭔데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거 하나, 제가 많이 얘기한 거 하나 있을 텐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는 있다. 어떤 경우에? 단독행위.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 공부들 안 했구나. 근데 이거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수강생들이 쉽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야. 자, 조금 아까 했던 거 다시 볼게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2억에 매매하기로 했다고. 2억에 매매하기로 했는데 얘가 사실래요? 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살게요 라고 승낙을 했겠죠.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니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매매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니까 갑은 을에게 계약의 내용에 따른 대금의 청구권이 생기고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의 변동 청구권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요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걸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요걸 법률 효과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보니까 이거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법률 사실이고 법률 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인데,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뭐냐? 단독행위다. 나중에 갑이 사기당했다고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이건 뭐죠? 의사표시죠. 취소의 의사표시하죠. 그럼 법률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취소해버리면 그 취소 한마디, 의사표시 그 한마디 가지고 취소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해버리잖아요. 어떻게 소멸해요? 소급해서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행위고 의사표시면서 이거 자체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아니다. 다만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그런데요, 이거는 준법률행위를 법률적 행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등은, 그렇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맞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서로 대립한, 청약과 승낙과 같이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이로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부른다?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3번보다는 나머지 1, 2, 4, 5번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3번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행위하고 법률적 행위하고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와 같다. 그러니까 이걸 준법률행위, 그걸 법률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적 행위는 그럼 뭘 얘기한다? 준법률행위를 얘기한다. 나머지 1, 2, 3, 4, 1, 2, 4, 5 이것들은 지문 속에 잘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보다는 4번 다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4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여기 있는 내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뭐라 그러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 그런다? 법률 구성 요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여기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 요건과 구별된다. 다른 법률 요건이 몇 개가 있을까? 하나지. 다른 법률 요건은 뭐죠? 법률 규정이지. 여기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만 여기는 법에 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률 요건과 구별된다. 소비대차로 발생하는 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이러한 청구에 의해서 변제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최고야. 이런 것들이. 그에 따라서 변제한다. 이건 사실행위고요. 관리행위로 봐버리는 겁니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구별이 되지만,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 일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이거는 별표까지 쳐놓고 온 내용이 있을 거예요. 기본서에 보면. 그렇죠? 뭐 보셨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런 것들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 말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리,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서도 나올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기본서의 표를 보시면 거기에 써놨어. 별표도 해놨어. 2번씩.
근데 시험에 나오면 몰라. 그렇죠? 괜찮아. 근데 지금 알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를 면치 못한다. 이거 틀렸죠? 뭐예요? 불성립 부존재다라고 하는 거고, 4번은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지문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요렇게도 안 나올,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지문들인 거예요. 그거 자체는 별표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의무부담행위다라고 하는 건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하죠. 채권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자를 또 빼요. 빼서 뭐라 그래? 매매, 임대차, 교환도 교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급도 도급 이렇게 얘기하고 위임도 위임 이렇게 얘기해. 뒤에 다 계약자가 빠진 거예요. 근데 계약의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채권행위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다리 자꾸 걸려. 넘어질 뻔했네.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의 내용대로 대금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이 대금 청구권은 뭐야? 채권이잖아. 근데 이걸 왜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느냐? 대금 청구권이 생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도 생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생겼죠. 하지만 뭘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의무를 부담했는데 의무만 생긴 것이 아니라 채권도 하나씩 생겼다. 대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하나 생겼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채권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채권행위가 있었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을 해줍니다.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얘한테 대금을 줘버립니다. 이런 행위를 뭐라 그래?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권리 의무 관계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고 그 법률 행위를 마무리 짓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처분행위다. 그럼 이건 마무리 짓는 행위잖아. 더 이상 이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했으면 이행할 게 남아있죠. 뭘 이행해야 돼요, 을은? 대금이라고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갑은 뭘 이행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의무 부담행위다. 이행의 의무가 남는다. 처분행위다. 이행의 의무가 남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더 중요한 건 의무 부담행위 할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 처분행위 할 때는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 말은 의무 부담행위 할 때는 무권리자가 의무 부담행위, 무권한자가 의무 부담행위 했다, 유효다. 처분행위는 무권리자, 무권한자가 처분행위하면 무효다.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타인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 타인 권리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무효. 다시 타인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 타인 권리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무효. 그렇죠? 효만 한다. 효만. 효만 하지 마시고요. 자,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오면은 굉장히 쉽게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냐면 공유 쪽에서 나와요. 자,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게 공유 관계잖아요. 전부를 점유해야 되죠.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의 범위를 초과해서 공유물 전부를 제3자에게 매매해 버렸습니다. 전부를. 그럼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죠. 지분 초과한 부분은 뭐가 돼요? 유효입니다. 매매했다 그랬잖아요. 금방 잊어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매매했죠. 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서 제3자에게 공유물 자체를 양도해버렸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부 무효야, 지분 초과한 부분만 무효야?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그건 무효인 거야. 그러니까 매매냐 양도냐, 아니면 편안하게 하려면 뭐요? 처분으로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처분했다. 처분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처분.
그렇죠. 지분 초과분 무효. 지분 뭐 금방 했잖아요.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지분 초과분 무효.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 그 행위 자체는 유효.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타인 권리의 매매. 타인 권리 매매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잖아요. 그렇죠? 예. 자, 거기서 나와요. 이거는 어렵게 내면 그렇게 내고 쉽게 내면 그냥 여기서 말로 나오고.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6번에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잖아요. 처분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의무부담행위죠. 매매계약, 의무부담행위,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얘기는 등기까지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처분행위 중에서 무슨 행위? 물권행위지. 물권을 설정해주니까.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누어지죠. 예, 물권을 설정해주는 행위야. 채권을 양도했답니다. 준물권행위죠. 양도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거야. 양도. 양도는 권리를 완전히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걸 양도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해줬다. 더 이상 거래할 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죠. 이건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해줬다. 이건 무슨 행위야? 준물권행위. 형성권 행사이기도 하면서 준물권 행위예요. 건물을 파괴했다. 건물 파괴했다. 처분행위 중에서 뭐예요? 건물을 파괴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물 왜 파괴해? 내 건물을. 갖기 싫으니까. 그것도 어려워? 건물을 왜 때려 부셔요? 갖기 싫으니까. 새 건물 지으려고. 그럼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포기되는 거 아니냐고. 별거 다 적는다. 아유, 참. 아니, 보세요. 이거 내 거라고 쳐봐, 이거 내 거라고 쳐봐. 내 소유물이요, 이거. 내가 이거 바닥에다 밟고 지지 밟는데, 왜? 갖기 싫어서. 그게 뭐야, 갖기 싫어서가. 소유권 포기 아니냐고. 그럼 그게 물권행위지. 그래.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응용하면 틀리는 거야. 단순히 암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제 쫓아와야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3개월 이상이 남아있다죠. 우리에겐 아직도 지금 7월이잖아. 7, 8, 9 거진 4개월 남아있네. 우리 이장군께서는 9척의 배를 가지고 수많은 왜구를 물리쳤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분이 신께는 아직 9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에게는 아직 그렇죠. 3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한숨 쉴 거 없죠. 무슨 한숨을 쉬어요. 그다음에 7번도 한번 보세요. 7번 처분행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겨요, 안 남겨요? 그렇죠. 마무리 짓고 끝나는 행위예요. 그다음에 형성권의 행사 등 처분행위에는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렇죠. 형성권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고 조건이나 기한을 임의로 붙이지는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고요. 모든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렇습니까? 모든 처분행위에 다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나요? 자, 모든 처분행위에 다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나요? 그럼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처분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물권 변동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무슨 공시할 거 있어요, 없어요? 채무를 면제해 줬대. 공시하면 욕먹어. 채무 면제, 그러니까 여기다 써. 나는 누구에게 채무를 면제해 줬다, 이렇게? 그럼 채무 면제받은 사람 자존심 상해서 갚을게. 그리고 이거 다 찢어버리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처분행위가 다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은 어디에만? 물권 쪽에만. 법률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고 동사는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시죠? 그래서 공시는 물권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도 별표 하나 해 놓으시고, 자, 다음에 이제 요식행위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요식행위 아닌 것은
즉 보니까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는 다 불요식행위죠. 재산행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법인의 설립, 어음, 수표 발행 이거는 다 요식행위고 입양, 유형 요식행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거 뭐요? 매매계약 불요식행위죠. 신고다라고 하는 건 신고 양식에 따라서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식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혼자 풀어보시면 충분하고요. 한번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에 10번서부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얘기 뭘 고르라는 얘기죠? 법률행위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법률행위 찾으면 돼요. 자,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이거 법률행위인가요? 그렇죠. 동철 취해 의사표시잖아요. 단독행위죠.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 의사표시 맞아요? 수권행위잖아. 수권행위. 단독행위죠. 대리권 수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권행위잖아요.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죠. 부당이득 그래요. 부당이득은 사건인 거야. 부당이득은 사건이. 자 보세요. 부당이득은 우리 공부해서 왜 생기는 거야?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죠. 부당이득이 왜 사건이냐? 부당이득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됨에 따라서 생긴 게 부당이득인 거예요. 그렇죠? 부당이득이지. 내가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럼 그건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다른 말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무효행위에 뭐가 있어요? 추인이 있잖아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입니까? 법률행위예요? 단독행위잖아. 동철, 취해, 지면, 추, 상 단독행위고요. 근데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 거절은 의사의 통제예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 이것도 내가 누구에게 대리권을 수요했습니다 라고 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인데 다른 건 잘 모르잖아. 그러면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대리권 수요 이거는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부당이득 우리 암기한 법률행위 속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면 빼버리면 되는 거고 추인 암기한 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기억하고 리을 들어간 거 고르고 보니까 미음은 추인 거절이다 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 같긴 하네. 그죠? 그럼 그 기억하고 리을 들어간 게 어디 있는데 보니까 1번하고 2번이잖아요. 그럼 니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음을 택할 것이냐 그런 거 어떤 거 택해야 돼? 그렇지. 응용이 되면 니은을 택할 테고 응용이 안 되면 미음을 택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골라도 둘 중에 하나 50%가 돼야지. 볼펜 굴려서 쭉 봐서 3번이나 4번 이런 거 고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우리가 배운 말로 바꾸면 뭐다? 수권행위다. 자, 그리고요 이제 12번서부터는 우리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